이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이 예. 일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원조 일잘러한테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서 감개무량하다. 정원호 구청장 뭐 SNS에 글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펄펄 뛰죠. 예. 나경원 나오네요. 원조 일잘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게 둘이 지금 이거 뭔가 짜고 올렸나? 주거니 박건희 같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런 의심도 예.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선거 개입이다. 또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얘기 계속 해주시죠. 예.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근 중에 누가 이거 관권 정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그렇게 야당에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예. 박용진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한테 그 뭐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라. 뭐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루 종일 오후에 지금 시끌시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정치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게 보세요?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재미는 있는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아니요, 예. 제가 제가 물증을 예. 제시할게요. 추미애 위원장하고 법사위원들이 앞에 나가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 좀 내용이 이상해. 예, 반응들이 오늘 그랬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을 중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단 긴급한 경우에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 재판은 아니지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걸어서 내란 외환 범죄는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이건 일종의 누가 긴급한 사정에 내란 외환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네요. 뭐 그런 건데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건 편법입니다. 예. 그저 민주당 의원 다수도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직위원 부장판사 1심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법사위원들이 설명하는 거와 달리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건 좀 이상하다. 그건 좀 잘못됐다. 차라리 2심부터 도입하는 게 낫겠다. 이게 다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벌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잖아요. 신속한 재판을.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전단 재판부가 구성돼서 사건을 넘기겠다고 해버리면은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이 특별재판 제가 아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내용은 특별재판부라고 얘기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제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것이 3번이 있었죠. 예,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네. 1948년도 있었는데 이게 반민적 행위 처벌을 긴급하게 하기 위한 그 법원 설치입니다. 이것이 그 재헌헌법 그 후직 3조니까 101조입니다. 101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1960년도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그래서 3.15 부정선거 네. 부정축제 처벌한 이것도 긴급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했고 이거는 제4차 개헌 때 이미 반영이 됐고요. 5.16 혁명재판소가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원래는 국가재건회의 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뭐 조례 등을 해서 거기서 했다가 위헌 시비가 나니까 그 뒤에 61년도 말에 제5차 개헌을 하면서 네. 여기에 이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이 특별재판소나 특별재판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이거는 그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조항이 많아요. 헌법 11조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부터 시작해서 101조 사법권은 판사로 구성한 재판부에 귀속된다라고 하는 내용 103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한다 등 뭐 110조 특별재판부는 그 군사재판위원회는 설립하지 않는다,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하나하나 다 위헌적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다 하나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헌법에 그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했지만 특별재판법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헌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위헌적인 어떤 이 재판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그 재판을 또 신속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위헌 법률 제청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위헌적인 법률로 이걸로 막겠다. 추미애 위원장.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허민 기자 설명하시는 대로 아니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건 위헌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특별재판을 하냐.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외환의 범죄가 언젠가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네. 혹시라도 또 일어나면 내란 외환의 범죄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헌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효성이 문제죠. 아까 주영진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중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건 실효성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헌성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 왜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냐. 근데 이게 재판부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예, 추천하는 그건 그렇게 그런 설명하더라고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변협회장도 들어가 있고 법학교수 회장,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 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기자들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법관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그 관여를 행정부에서 해서 문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법원 조직법이 더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건 위헌성을 갖고 있게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헌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효성, 신속한 재판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런 네. 부분. 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예. 지금 성 선배 얘기를 들으면서 키플링 영국의 유명한 키플링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 동은 동, 서는 서,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시 구절을 남긴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감각을 지금 느꼈어요. 이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퀄 내란 특별재판부를 포기했다고요? 이름만 바꿨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상 특별재판부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에서 위헌성 문제를 제거하면은 저는 논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헌법 11조, 101조, 103조, 110조 뭐 줄줄이 다 비슷한 말씀을 드렸고 전담 재판부의 원래 설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 식견을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뭐 의료라든가 지적재산 보호라든가 이런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미리 앞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 수요를 예상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구성을 해서 앞으로 발생을 하면 거기서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재판부에서 랜덤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얘기하는 사실상의 특별재판부는 앞으로 발생할 것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윤석열 내란을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대상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재판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헌성이 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일반화시키려고 하면은 저는 그건 토론이 안 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상당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법사위원회 민상 외환. 법사위원회 추미애 전현희 이윤성 정도의 그 위원들을 이성윤 정도의 위원들을 제외하면 제외하면은 나머지의 그 민주당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 앞부분에 김용민 의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냥 10명쯤 되는데 예. 다시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위헌성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예, 송환영 기자 얘기하시죠. 실효성이 문제라는 예. 거고요. 내란 외환 범죄라는 굉장히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임의로 무작위로 이렇게 배당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냐? 이 선택하는 문제는 저는 입법부의 재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한 재판부에 내란 외환의 범죄에 대한 재판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재판부에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입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헌이다. 왜 삼권 분립인데 왜 법무부 장관이 왜 추천에 관여하냐 이렇게 위헌성을 주장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0초만 더 붙일게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면
그 적용 대상을 앞으로 일어날 내란 외환해제부터 한정해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2심부터 앞으로 발생한 지금 그러니까 특정한 재판에 대해서 겨냥해서 하는 거는 적용부터 시작하는 건 안 된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도 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그냥 2심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한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2심부터 지금 허민 기자 표현하셨듯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2심부터 또 지금 아직 다른 사람들은 1심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예. 이미 저질른 거기 마무리 안 때문에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 건 안 된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그런 그렇게 되는 순간 특별재판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어난 사건, 윤석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내란 동조 공조 주요 임무 종사자 그다음 내란 부하 내동 부하 소행 관련해서 지금 엮여 있는 사람들에 적용하는 거는 이미 특별재판부의 성격을 다시 갖고 말씀드릴게요.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면 누군가 아마 저 위헌법률 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 같은 걸 그래서 내서 재판 진행하는 법은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가려야 됩니다. 예. 누군가 그렇게 제기를 할 되겠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합헌이면 합헌인 거고 위헌이면 위헌인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 법 강제 진행하는 법안을 좀 들이미는 예. 거니까. 그건 제가 잘못됐다니까요. 보기에는 그건 민주당 다수 의원도 잘못됐다고 강행하는 생각하고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민주당 이게 다수 아니 민주당은 오늘 제동이 걸린 거 아니,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해도 저만 강행하는 해도 이게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동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하시죠. 그렇지 예, 않아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는 분명하게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은 이른바 뭐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가령 특검법 같은 경우 처분적인 법률을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개 처분적 법률의 반대쪽에 있는 그 개념은 뭐 비처분적 법률 내지는 규범적 법률 해서 우리 민법이나 형법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처분적 법률이 많아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예. 바로 헌법 제 여기서 11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위헌성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까지 얼마나 보정해서 국회 본회의에 이것을 올릴지 오늘 공언한 대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킬지 이건 앞으로 이번 주 안에 뭐 외부 법률 기관에 로펌에서 어떠한 의견을 보낼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펌뿐만 네. 아니고요. 이를테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또 전직 대법관 이분들한테 굉장히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예. 다음 의원총회 때 결론을 내리고 연내에 처리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대통령실은 과연 같은 생각이냐? 어제 우상호 정부성이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이 우상호 수석 이야기를 갖고 저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서 재밌었어요. 이 공감대가 분명히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사에. 그 용산 대통령실 내란 전담 재판부법 공감대 이렇게 제목을 뽑은 데가 있고 위헌 소지 최소화의 공감대 이렇게 또 제목을 뽑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둘 다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긴 한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예. 둘 다 스트레스를 줬는데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강조를 주는 거는 추진한답니다. 추진한다. 추진한다. 네, 추진한다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우상호 수석이 뭐 그래도 뭐 저 합리적인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다는 데는 이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각계각지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20일을 좀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깐 거죠. 깔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에 있어서의 간조와 만조 그리고 고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가면서
하겠다. 그러나 추진한다. 난 여기에 공감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저희가 지난번에 12.3 불법 비상계엄 1년 그때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하고 기자회견 했을 때 나온 내용,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그것을 그 이른바 거부하면서 내란은 완벽하게 종식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단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관성은 예. 있죠. 이제 100일 기자회견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위헌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답변이 그게 왜 위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좀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시기 때문에 옛날 대통령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을 옛날에는 대통령이 딱 얘기하면 저거는 내부 의견 수렴을 끝내서 최종적으로 뭐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것 중에 뒤집힌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안도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인지 아닌지는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 당연하죠. 1차적으로는 예. 법원에서 가진 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왜 또 위헌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해를 빚을까 이런 이런 걱정 이재명 같은 게 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 얘기한 것도 예. 우상호 수석이 이거 위헌 논란을 하면서 추진하는 공감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데 약간 뭐 중의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통합을 지향하지만 정의로운 통합이 돼야 된다. 즉 이 정의로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란 척결, 내란 청산이 완성되는 통합이어야 된다. 그럼 그 방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합이 있겠습니까? 저는 내란 청산, 내란 척결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 그걸 정의로운이란 말로 포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통합,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통합을 약속하고 강조했는데 또 내란, 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 이 부분은 또 확실하게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통합 결국은 예. 통합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저도 예. 이제 주말에 한 20장 정도 쓰면서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추진했듯이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야당에 대해서 좀 햇볕 정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약간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증오 또 혐오 이런 걸 막 확산시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나 민주당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예. 그러니까 증오 혐오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포용 그다음에 공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썼어요. 제 나름대로 일단 진심입니다. 두 분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 구도가 이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좀 비극성이 있죠. 네, 한국 정치에. 선거까지는. 네. 예. 그러니까 극단적, 양극단적 이게 대결 정치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거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진영 안에 있는 분들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도층이 중요하고요. 지켜보는 국민, 이른바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쪽으로 누가 먼저 중요하고. 달려가느냐가 변수 제 같은데. 표현에 따르면 이제 예. 미결정층, 미결정층. undecided. 허민 기자도 중도층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중도층이란 표현이 잘못됐다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지 레이코프의 얘기예요. 예. 코끼리는 없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해서. 저 얼마나 되게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긴 하겠지만 그분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예. 동의하니까. 동의하니까. 왜냐하면 이중 개념주의자다.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두 안에 갖고 있는 건데 이념적 중간지대의 중도는 없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느 쪽이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보수로 갈 수도 있고 진보로 그래서 중도층은 없고 예. 미결정층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표현을 중도층으로 하든 미결정층으로 하든 그게 있는 거죠. 예.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30% 그 가 부분에는 다 됐건. 동의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치하는 그건 있는 거예요. 정당에서 그 부분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지는 거예요. 역대 선거가 다 그랬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원래 여당이 좀 이렇게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을 지금 대통령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의회도 절대 다수잖아요. 좀 민주당이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란 극복 해야죠. 내란 청산 해야죠.
그래도 좀 이렇게 야당을 좀 공존과 포용의 정치로 이렇게 좀 포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국민도 다수가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여야 대표 초청해서 예. 하선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 많이 의석수를 많이 가진 여당이 많이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잘 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 내란 정식이 안 됐으니까 예 어쨌든 지방선거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자 대통령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SNS를 많이 활용하고 또 야당 대표 시절 또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도 SNS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오늘 이 SNS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아직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거물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옛 트위터에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크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 다음 조선일보. 출처까지 이렇게 밝혔어요. 정원호 구청장 민주당 소속이고 삼선 성동구청장이고 이제 성동구청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가 지금 꽤 큰 관심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이걸 SNS에 올렸다. 정원호 구청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이 있다. 물론 대통령이 뭐 관심 있다고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정원호 구청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네.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충분히 이런 상황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옛날하고 정치 문법이 달라졌다고 예. 말씀드린 거고요. 일종의 그 재미는 있죠. 아니, 대통령이 글 쓰는데 크를 왜 붙입니까? 참 특이하죠. 그전 대통령들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저도 뒤집어졌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것 때문에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원조 일잘러한테 내가 이런 칭찬을 받아서 감개무량하다. 정원호 구청장 뭐 SNS에 글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펄펄 뛰죠. 예. 나경원 나오네요. 원조 일잘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 둘이 지금 이거 뭔가 짜고 주거니 올렸나? 박건희 이런, 같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런 의심도 예.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선거 개입이다. 또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거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얘기 계속 해주시죠. 예. 선거 개입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근 중에 누가 이거 관권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그렇게 야당에서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예. 박용진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한테 그 뭐 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라. 뭐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오후에 지금 시끌시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정치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재미는 있는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아니요, 예. 제가 제가 물증을 예. 제시할게요. 지난번 민주당 전당 대회 대표 경선할 때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보다는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 예. 이걸 다 알고 있었고 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압도적 다수가 박찬대 의원을 예. 편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 6대4 정도로 압승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옛날 문법 같으면 이거 이재명의 마음은 정원호한테 있어. 그 경선 끝났네. 이럴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게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렇죠. 잠시만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랬는데 그 전에 대표 시절에 왜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표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수석됐잖아요.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바로 또 수석 저는요, 최고위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될 때가 있고 안 대통령이 될 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천재인데 그렇잖아요. 정치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친한계 쪽에서 얘기하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한 정치 몇 단 정도. 이재명? 우리가 흔히 DJ 아니, 저는 뭐 JP, YS를 정치 구단이라고 저는 하는데 한 8.5단 급 된다고 봅니다. 8.5단. 네. 박지원 의원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은 자칭 구단인데. 8.8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대통령이 관심을 두면 후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원호 구청장을 후보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화제가 된다. 그 뭐냐면 멀티 타겟팅하고 네. 예. 그래서 뭐 증시 용어로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예. 거예요. 한 종목에 투자했다가 아, 이게 그렇죠. 폭망해 버리면 안 되니까. 위험 자산에 좀 많이 투자해서 네네. 또 안전 자산에도 또 그렇습니다. 좀 투자하고. 김민석 예. 총리가 서울시장 뭐 이렇게 나와주면은 그래도 좀 경쟁력 있어 보이는데 본인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위험 요인이 있고 그리고 뭐 어저께 3실장 브리핑도 며칠 전에 했는데 3실장 브리핑이 이렇게 공개석 상에서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브리핑한 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사례잖아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뭐 지금 선거운동 한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좀 뭐 그것도 겨냥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강훈식 실장도 이렇게 좀 재는 것 같은데 대통령 보기에는 이 사람도 이게 나갔을 때 이게 지명도나 인지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서 위험 요인이 있고 그러면 가장 지금 안정적으로 구정 뭐 92점 몇 프로 이렇게 예, 인기투표 받고 아니, 이런 사람한테도 한번 좀 몰아준다기보다도 한번 힘을 실어줘서 포트폴리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좀 굴린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후보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한국 정치 현실인 거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정은호 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다. 예. 예. 위험 분산책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좀 발동시킨 거다. 아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X나 뭐 SNS 통해서 이렇게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정치인이 꼭 정원호 구청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령 뭐 김민석 총리 애 많이 쓰신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나 올릴 때마다 이게 지방선거 후보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정치권의 시각은 대통령이 힘 실어주나 보다. 또 이렇게 해석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런 걸 알면서도 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 다 아는 것 같지는 네.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한영 기자의 이 최근 해석을 보면 정말 뉴노멀 새로운 문법을 제시하는 거야. 아니 같으세요. 제가 예. 틀려서 그래요. 어. 저 전당대회 때 저는 박찬대 의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너무 오래 해서 예. 이 옛날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반성을 하는 예. 거고 이게 꼭 뭐 정원호 서울시장 만들기에 뭐 작전이 있는 거냐?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관권 선거 시비나 예.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정치 중립을 어긴 선거 개입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별로 네. 좋지는 않은 겁니다. 예. 이게 당내에서도 지금 뭐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홍익표, 박용진 이분들 그럼요. 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후보들은 사실 8명, 9명씩 되는데. 이게 예. 재미는 있는데 예.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 또 글 한 줄 한 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이재명 대통령 그거는 잘 알고 있겠죠. 예, 또 쓰시더라도 예. 크 이런 건 좀 붙이지 마셨으면 좋겠다. 제 다음에는 또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을 칭찬할지, 뭐 야당 정치인 칭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예. 예. 그런 걸 다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오세훈 시장을 칭찬하지는 않겠죠?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좀 잘한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자, 그러면 장동혁 이 잘알러라고 해야 됩니까? 요즘 뭐 하는 말로 또 장동혁 대표를 잘 아는 허민 기자가 나오셨으니 지난주에 저희가 그냥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기도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12월 3일 1년 메시지에 의회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너무나 똑같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마 뭐 유튜브에 출연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타임 장해찬 스케줄, 유튜브 타임 스케줄이 있다. 네. 어쨌든 오롯이 내가 책임지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타임 스케줄에는 정말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건 없는 거는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데 윤한홍 의원의 그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그 심상치 않은 거잖아요. 예전 원조 친윤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어서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실책을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잠시 그들이 우리를 배반자라고 한다고 한들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선물이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장동혁 대표의 처신과 관련해서 당내 전략그룹이 있습니다. 전략그룹이 초선 의원 몇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네. 그래서 의견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12.3 개헌 메시지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2.3이 지나고 나서 아우적 빠른 시간 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내라도 소위 말하는 중도 아니면 외연 확장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전략적 행보를 좀
변화된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올라가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일단은 좀 보류한 것 같습니다. 네. 보류한 것 같고 민주당이 이 12.3 전후해 가지고 더욱더 내란몰이 내란판 이런 것들을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 어쨌든 간에 이게 사과 얘기를 잘못하면은 그 빌미를 더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더 깊어진 것 같고 그 판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취재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3주만 기다려달라. 3주만 기다려. 그럼 신년이네요. 아니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3주만 기다려달라. 12월 말까지는 원래 뭐 저한테도 뭐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12월 말이란 얘기를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측근 그룹 전략 그룹에서는 12.3을 계기로라고 하는 얘기가 좀 들어갔었던 거죠. 예. 근데 거기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데 3주만 기다려달라는 걸로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 인사, 정책 이런 측면에서 소위 이제 외연 확장 전략을 좀 예. 가다듬겠다, 나아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허민 기자, 그런데 하필이면 12월 3일의 메시지에 왜 의회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 메시지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이달 말에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한 달 전에 저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비판이 당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단순 간결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예. 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술김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떤 29번의 탄핵 행위 등등 해서 민주당의 이런 의회 폭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발해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동훈의 각세우기, 그 다음에 일은 너무 조기 소위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한 반감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떤 거를 택할까 어떤 간결 명확한 메시지를 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그걸 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한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전략그룹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냥 좀 팬덤에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서 10분 동안 둘이 울기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서정욱 변호사가 그 내막을 이렇게 잘 압니까? 뭐 아무튼 예.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좀 듣는 않았겠죠.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우리 허민 기자 설명대로 좀 굳히고 뻗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민주당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같아서 이런 식으로 강대강 부닥치면은 이 강대강 부닥치면 항상 민주당이 이깁니다. 최근 몇 번 선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장동혁 대표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이게 연말을 계기로 뭔가 진짜 확실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될 거다. 이게 그 비대위로 빨리 전환하는 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길일 수 있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실무당직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박근혜 비대위 때 새누리당 총선이 이겼고 김종인 비대위 때 민주당이 이겼고 네. 했듯이 이런 얘기를 벌써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당내 입지가 좀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아마 일정 취소하고 또 다시 네. 당 내부 의견 수렴하는데 그 중진들 만난다고 또 주호영 의원이 중진들 이야기했더라고요. 5일에 뭐 안철수, 김태호 등등 해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저기 오찬, 만찬, 그다음에 티타임 등등 해서 의원들을 쭉 만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 조금 전에 서한영 기자가 이야기한 거 저희도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가능성을 장동혁 대표가 또 잘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이요? 그런 비대위로 넘어간다. 체제 변동? 장동혁으로는 안 되겠다. 레짐 체인지. 예. 그 연판장 서명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오히려 좀 늦은 시점을 잡은 건데 2월 설 전에 중도 확장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내놔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 예.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 이미 그 이전에 예. 1월 초부터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이게 판가름이 나겠지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민주당이 1.4% 포인트 떨어졌을 때 국민의힘이 0.4% 포인트 떨어졌는데 네. 이 계엄사 이 갈등에도 사과 메시지 이 논란 갈등 와중에도 바닥을 친 상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앞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 어떤 전략적 논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제 내놓을 것 같다. 이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영진의 뉴스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